제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다 상승했고 지금 한 6곳 정도가 저평가된 시장으로. 남들이 수도권 집값 오른다 그래갖고 또 수도권 샀더니 그리고 22년이나 23년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를 22년, 23년 말씀하셨으니까 아직도 네. 그럼 뭐 한 1년 반 정도 남은 거네요.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 어깨 지금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바라보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지금 현재 사면 좀 꼭지에 가깝다. 네, 맞습니다. 지방 부동산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몇 군데 지역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2018년 2월 달에 출간한 이 빅데이터 부동산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전국의 17개 시도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 전망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던 곳이 3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서울, 대전, 전남이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성격, 능력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면 경남, 경북, 뭐 충남, 충북 뭐 몇 군데 이런 곳은 데이터가 좋지 않아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1년 반, 2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제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다 상승했고 하락한다고 해서는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2년이 좀 넘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데이터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지금 한 6곳 정도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남, 경북, 그다음에 전북,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을 하나 넣자면 인천까지 요 7곳은 다른 지역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 또한 언제랑 똑같냐? 2007년 말 2008년 초랑 굉장히 똑같은 거죠. 수도권이 각광을 받았던 동안 사실 지방 부동산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지방 부동산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금융위기 전후로 뭐 2008년이나 2009년에 지방 아파트 시장을 샀으면 굉장히 큰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고요. 네. 반대로 수도권은 별로 안 좋았죠. 네. 이런 현상이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년에 거의 모든 지방 부동산 아파트가 다 저평가되는데 지금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제가 저평가라고 이야기했던 대전도 지금은 인덱스들이 굉장히 고평가적으로 많이 갔고요. 광주, 그다음 대구, 그러니까 울산 빼놓고 이 3개 지역은 상당히 고평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에서 계속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때랑 정말 똑같을 수 있느냐 해서 좀 네. 궁금한 건 네. 그때하고 다르게 네. 지금은 소득의 양극화가 더 벌어졌고 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버는 분야가 뭐 반도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돈 버는 그런 직종이 네.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그쪽이 네. 더 강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올랐던 거고 예. 이제 미래는 또 다르다 이런 미래는 말씀이군요. 다르죠.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어 봤던 거고요. 네. 근데 저평가 인덱스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서울 및 서울과 상승의 궤도를 같이 하는 수도권은 굉장히 지금 과열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상승 소외를 받았던 일부 이제 경기도 지역과 그다음에 인천 쪽, 그다음에 지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곳 정도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조금씩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하고 또 달라진 점이 또 금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야, 이렇게 금리를 낮춰서 네. 뭐 미국에서는 거의 0에서 0.25%니까 네. 사실상 제로 금리고 맞습니다. 여기다가 양적 완화한다고 있는 대로 달러를 풀었는데 그렇죠. 예전 같으면 뭐 별로 상관없겠지만 이젠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돼서 네. 이제 미국에서 돈 푼 돈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까지 지금 돈이 막 넘쳐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과연 이쪽에서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의 어떤 집값 상승 요소는 없는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유동성 측면에서의 집값 상승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힘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주택 버블 인덱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네. 과연 지금 어떤 시중의 유동성 대비해서 주택 시장의 버블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유동성을 막 푸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중에 풀린 유동성 대비해서 아직 주택 시장의 버블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 허리 아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좀 혼란스러운 지표인데요. 예, 혼란스러운 지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 버블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로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세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집값이 한동안 주춤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세값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뭐 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과연 전세값이 오르는 건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전세 가격은 거의 하락이 없이 계속 꾸준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네. 거기에는 시중의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일단은 금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을 받아도 네. 사실 이걸 가지고 굴릴 데가 그냥 은행에 그렇죠. 돈 놔둬도 이건 거의 수익이 없거든요. 네, 이제 거의 없죠.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 이 집값과 전세가의 가격이 계속 큰 흐름 차원에서는 갭이 이제 점점 붙는 거죠. 거죠. 경제가 2020년대는 저는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밀려오는 그 시기가 2020년대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사라지는 시대가 2020년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의 시중 유동성은 너무 많지만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썩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은 아닐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 좀 대세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세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부에서 취재할 때 이 세입자분들이 진짜 어려운 게, 물론 전세값이 올라갈 때도 어려우셨는데 네. 이게 역전세가 일어나서 네. 만약에 깡통전세 그렇죠. 이럴 때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책적 측면에서도 네.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거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전월세 신고제, 그렇죠. 이 전세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라, 네. 이런 정책이죠. 그리고 임대 계약이 2년 지나도 원하면 한 번 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갱신 청구권. 네. 여기다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제도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항상 풍선 효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액션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이익을 좀 미리 챙기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급등을 또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전세나 월세가 또 올라간다라면 이런 것들이 또다시 또 집값을 밀어올리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런 정책들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정말 팔 때도 어렵고 살 때도 어려운 게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다 전재산이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남들이 수도권 집값 오른다 그래갖고 또 수도권 샀더니 2010년부터 한 13년까지는 웬걸 수도권 하나도 안 오르고 그렇죠. 맞습니다. 지방 도시만 다 올랐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지방 도시 따라 샀더니 2013년부터는 수도권만 또 그렇죠. 한 15년부터는 네. 야, 이거 부동산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이 투자가 10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에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라면 네. 한 5년, 6년, 7년간은 상당히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최악이시겠죠. 예, 전재산이 걸려 있는데 그 계속 하락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 거기다가 대부분의 어떤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를 다 끼잖아요. 네. 뭐 전세를 끼고 사든 대출을 끼고 사든 뭔가 레버리지를 안고 사는데, 내려갈 때는 레버리지는 그대로고 내 순자산만 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더구나 전고점 회복하는데 한 8년 정도 걸리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고 네. 있고요. 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한쪽으로 쏠리면 거의 끝물이거든요. 사실 대중 심리를 봐도 지금 서울 아파트 사가지고 손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아무도 없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지난 4년, 5년간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년, 5년간 계속 오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 거의 끝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의미거든요. 너무 혼란스럽고, 아 진짜 지금이라도 못 사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10년에 한 번밖에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팔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데이터 노우즈의 임기원 대표를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